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축덕 병동이 됐습니다 지금. 네. 환자 두 분과 함께. 한 명은 농구하다가 손 다치고, 네. 한 명은 양말 신다가 목 다치고. 네, 담이 왔습니다. 네, 지금. 담이 와서 지금 주시은 아나운서가 도리도리가 안 돼요. 네. 끄덕끄덕은 되죠? 끄덕끄덕 돼요. 앞으로는 뒤로가 안 돼가지고. 그럼 뭐 거절은 못 하겠네, 뭘 해도. 네, 아파요. 절레절레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예스맨이. 자, 가볼까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깨어난 골잡이들 외나무다리 격돌 승리 이끌까? 외나무다리 격돌이 남았죠 이제. 네. 특히 전북이 저는 가장 큰 관심인데. 저 전북과 인천 이번 주 네, 토요일에 전북과 맞붙게 인천 되는데요. 그 멸망전이죠 거의. 네. 그렇죠.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전북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전북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예, 네. 전북이 제주한테 결정타를 얻어맞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내 계속 때리다가 한 골 못 넣더니 결국에 저번에도 세트피스 그랬는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유율이 전북이 68대 32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1대 4로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유유수. 결정타를 맞고 졌죠. 이거 근데 어디서 봤어요? 유효슛 개수? 다음 포털 사이트 참고했는데. 근데 K리그 거기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자료를 따오는 것 같더라고요. K리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효슛 2개예요. 전북이. 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슈팅을 골문 안으로 때린 게 전반에 나온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11개 중에 2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전북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스프린트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프린트 라운드에서 전북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대전과 제주가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급해요. 그리고 나름 본인들의 기량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자신감과 자존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틀어막고 역습을 하고 세트피스를 살리면 된다라는 거를 대전과 전북이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전북의 이제 상황 인식이겠죠. 전북이 여기서 우리가 경기는 잘했어. 우리가 계속 주도했고 뭐 세트피스에서 한 골 허용했는데 그거는 뭐 안 허용할 수도 있었어. 라고 인식을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식으로는 강등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전북을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전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북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수들이 지금 사실상 외국인 공격수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김두현 감독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죠. 전북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거야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코칭 스태프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겠지만 상대 인천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인천은 분명히 잠그고 시작할 겁니다. 잠그고 시작하고 이제 역습을 노릴 텐데 그리고 인천은 이제 또 무고사가 살아나면서 무고사가 지금 그 리그 득점 1위입니다. 네. 15골? 예, 결국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얻어맞으면. 마치 인천이 광주를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전북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질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수없이 그래도 전북은 산다. 그래도 전북은 산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도 사실 김학범 감독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전북은 살 산다. 거다. 근데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수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수원은 서서히 내려가 왔어요. 몇 시즌에 그쵸, 여러 걸쳐서. 시즌에 거쳐서. 왜냐하면 일단 구단 그 그쵸. 스폰서의 지원이 줄어왔고 근데 전북은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 돈도 떨어져. 지금 가장 많이 쓰고 돈을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는 팀이고 여름 영입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북은 살 것이다. 좀 수원하고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저는 뭐 지금 전북의 이도원 단장, 그다음에 김두현 감독 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접근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게 굉장히 큰 팀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고 팀도
선수들도 이 선수들이 대부분 강등권 경쟁을 해본 적이 없죠. 적이 없습니다. 우승 경쟁은 해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위기 상황에서도 예전에 챔피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경기 내용 필요 없거든요. 지금 결과만 상황에서. 있으면 되는데. 네. 그 아까 그래서 뭐 득점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파이널 B에서는 전북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건 저는 실점이 많은 게 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K리그 1에서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봐야 돼요. 파이널 B에서 최다 득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스프링 라운드 전에 다득점을 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6대0 뭐 이렇게 이긴 경기 있기 있었죠. 때문이에요. 결국에 지금 스프링 라운드가 진행된 다음에 두 경기가 무득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득점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균 득점을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특히 더 파이널 이 라운드에 돌입하고 나서는 안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 승점을 뺏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결국 무승부만 가도 상대 승점 뺏고 우리는 승점을 얻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안 지려면 결국에 좀 실점하는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 송주 선수 이 세트피스 한 방만 아니었으면 후반 가서 또 어떠한 전북이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또 후반에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요. 그렇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저거만 전부가. 아니었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이 안 지켜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트피스 상황도 제가 봤을 땐 좀 안일한 수비 마킹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영재 선수가 완전히 놓치면서 송준 선수에게 한 방 먹혔는데 뭔가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집중력 집중력이? 있게 또 막아주기만 해도 절실함이 좀 안 네. 보인다. 이런 패배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건 어려워요. 사실 뭐 어렵죠. 팀 밖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요즘 들어서 유튜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술 분석하는 사실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축구 전술의 분석의 영역은 사실 기술 분야고 전문 분야에서 사실 그 경기인들만큼 그들이 이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세하게 알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무튼 세트피스 부분에서 저는 제주는 뭐 아주 약속한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간 플레이는 아니었다고 완전 봐요. 노리고 찬 것 같은. 네. 남태희 크로스였죠. 선수는 분명히 길게 보고 그러니까 긴 뒷부분에 분명히 찬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약속된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 일단은 뭐 그 현대 축구의 추세라는 거는 세트피스 코치가라는 영역이 생겼을 정도로 세트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술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전북은 지난 두 경기와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지난번 하니까. 제주전 패배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 좀 더. 그래서 좀 제주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절박함이 좀 덜 느껴진다는 느낌? 아직은 우리 전북이야 약간 그 느낌이 있었다면 다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참 어렵죠. 사실 선수 11명 그리고 그 많게는 벤치에 있는 뭐 한 20명 가까이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됐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주 원정을 갔잖아요. 공항에는 팬들도 있고 제주 공항이라는 곳은 거의 뭐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꼭 그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 수많은 전북 팬들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죠. 근데 그 선수들의 분위기나 패배한 뒤에 그 표정이 그렇게 절치부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팬들에게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고 웃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우리만 이렇게 결국에 선수들은 그 내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만약에 팀이 강등이 됐어요. 그럼 그 선수는 떠날 거라고요. 떠나죠. 좋은 팀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부 리그에 남진 않죠. 근데
팬들은 우리 팀이 2부 리그가 됐다고 해가지고 1부 리그 다른 팀을 응원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팬들이 그런 뭐 커뮤니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저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한테 지고 나서 바로 일부 몇몇 선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거는 뭐 좀 달라요. 그거는 그럴 수 없죠. 네,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일탈이죠. 개인 생활이니까. 일탈이죠, 그건 약간. 네,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좀 더 비판을 받을 만하고요. 선수단의 동선에서 뭐 공항에서 쇼핑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팬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뭐 성적도 안 나와 강등될 위기에 그쵸.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화는 나고 팬들은 서운할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사생활이라고 사실 그냥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팬들의 마음을 알고 조금 더 정신 차려서 경기를 해야죠. 그리고 진짜 인천전은 인천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 타이밍에 인천을 만나는 게 근데 인천하고 전북의 분위기는 지금 완전 다르죠. 다르죠. 그쵸, 팬심도 다른 것 인천은 같고요. 팬들이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있고 약간 똘똘 뭉친 느낌이 또 있잖아요. 인천은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많고. 위기의 경험을 네. 탈출한 경험들이 많고. 위기 DNA가 있죠.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일단 전북이 앞서기 네. 때문에 전북이 저는 잘할 걸로 보긴 하는데 일단 전북이 홈에서 그나마 성적이 좋죠. 그러니까 전북이 올해 홈에서 5승 7무 5패 50% 승률이었고 원정에서는 4승 3무 11패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네네. 인천을 홈에서 만난다는 면이 좀 좋다. 조금 이제 푸근할 수 있고 또 인천을 상대로 안방에서 13경기 연속 무패라는 뭐 일단 상대 전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전북한테 객관적으로는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그래도 전북은 산다, 그래도 전북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강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안양이 굉장히 잘해서 안양은 뭐 이제 다이렉트 승격을 향해서 한 발씩 다가가고 있지만 2위부터 뭐 한 7위, 8위까지가 촘촘하고 물고물리는 그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지금 제주 광주는 조금 안정권이라고 보고 대전 대구 전북 인천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결국에 12위가 돼서 자동 강등이 되고 나머지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칠 텐데 플레이오프까지만 가면 그래도 지금 팀들의 분위기나 성적들이 다들 나쁘지 않고 경기력들이 아주 그렇게 처참하게 가는 과거의 수준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프 가서 1부 리그 팀이 2부 리그에 잡히는 경우는 1부 리그 팀은 뭐 마지막 한 몇 달 동안 거의 승리가 없고 2부 리그 팀은 막 기세로 올라왔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도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체급차 그다음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나름대로 구단들이 노력했던 부분을 보면 12위만 피하면 그래도 잔류할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들과 가정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건데 스포츠는 꼭 그렇게 또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하성룡의 예측과는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인천이 이번 그 전주 원정에 열대 버스를 배차해서 그러니까요. 또 증차까지 16대 갑니다. 그렇죠. 6대를 또 증차해서 네. 굉장히 많은 원정 팬들을 또 데리고 동원할 네. 예정이고 아주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전주가. 이번 주 가장 빅 매치. 자, 그다음에 일단 반가운 소식은 주민규 선수의 골 소식. 울산이 이제 뭐 우승 8분 응선 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번 주 이제 강원과의 강원과의 경기가 경기 또 만약에 중요하긴 강원이 잡으면 승점 또 두 팀의 승점 1점 차가 차가 이제 되죠. 1점 차가 되고 남은 경기는 두 경기가 되니까 뭐 전혀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가는 거죠. 강원이 잡으면 근데 물론 울산 울산 입장에서는 이기면 우승 기회를 확정. 잡았습니다. 울산은 네. 일단 지난 경기를 포항을 또 어려운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포항이 경기가 굉장히 초반에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죠. 완델손 선수를 사실 전방으로 이렇게 좀 윙어 역할을 맡기면서 그 전술이 굉장히 잘 통해서 경기 양상이 초반에 굉장히 화끈했어요. 이쪽 공격하고 바로 받아치고 다시 공격하고 이런 치고받는 형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결정력, 골키퍼 선방도 엄청 네. 많았고. 그쵸. 결정력과 결국에 골키퍼에서 차이가 좀 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큰 건 이규백 선수의 퇴장이 또 있었죠.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고승범 선수에게 골 먹히는 과정에서 좀 성급한 태클이 이런 실점으로 이어져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때문인지 이청용 선수한테 가했던 그 태클 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높았죠. 예. 너무 높았어요. 거의 무릎까지 갔는데 뭐 이거는 뭐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안 줄 수가 없는 심판도 바로 결단을 내려서 보자마자 빨간 카드를 들어올렸고 그래서 사실 그 포항이 경기 되게 좋았고 후반에도 그런 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그 기세 많이 꺾여버렸죠. 꺾였죠. 네. 주민규 선수가 106일 만에 골. 진짜 오래 걸렸어요.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에 첫 골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물론 뭐 A 매치 그 9월 A 매치 득점이 있긴 했지만 사실 주민규 선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울산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또 우승 경쟁 속에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때 굉장히 좋은 득점이 터진 것 같아요.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강원의 양민혁 선수도 또 지난 라운드에서 또 멋진 골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단들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전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원이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일종의 약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데이를 열었었어요. 취재 많이 갔죠. 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양민혁 선수도 준비한 이야기를 잘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이 선수는 토트넘에 가게 돼도 잃을 게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하고 묘한 이제 그 상응을 이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시즌 초에 토트넘에서 제2의 손이라고 불리는 양민혁 선수가 이제 겨울에 올 건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따뜻한 격려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냉정한 현실 조언들을 했어요. 쉽지 않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를 또 어린 나이에 한다라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죠. 어린 나이에 그 독일 시절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포지션이에요 또. 본인 포지션에서 쉽지 않다. 네, 나는 절대로 양보해줄 생각이 없다. 너무 내 자리를 양보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손흥민이고 난 여기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의 분발을 촉구를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양민혁 선수를 대표팀에서 만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살갑게 챙기는 모습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양민혁 선수도 경쟁은 당연하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안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 지금 이제 토트넘으로 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11월 말에 이제 리그가 끝나면은 양민혁 선수는 빠르면 이제 12월 초면 영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를 뛸 수 있는 1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양민혁 선수 얘기 나와서도 하는 건데 그 뭐 작은 논쟁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양민혁 선수의 데뷔 시즌은 박주영 신드롬을 넘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못 넘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한참 축구 기자 할 때라서 그때 20세 이하 월드컵도 따라갔다 왔고 박주영은 일단 그 청소년 대표 시절부터 뭐 엄청난 개인기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한 18살 정도부터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받으면서 거의 뭐 20세 이하 월드컵 나갈 때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민혁 선수는 실력으로 이제 그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K리그를 통해서 성장한 선수지만 박주영 선수는 일단 그 대표팀에서 A 대표팀에도 뽑힐 정도로 19세 때 했기 때문에 뭐 K리그 데뷔할 때 어마어마했죠 관심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나 보죠? 뭐 논란까지 아니라 작은 논쟁거리. 작은 K리그 논쟁? 팬들. 논란은 손차박 아니겠지. 논쟁처럼. 뭐 그런. 그래서 그 양민혁 선수가 더 어떻게 보면은 우세하다. 뭐 혹은 뭐 그런 논거는 뭐예요?
양민혁 선수 더 우세하다는 의견. 나이 그래도 한 살 더 거기에 어리다.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박주영 K리그 네. 데뷔보다 그 한 살 더 정도인데. 어리다. 아니, 그러니까 2살 더 어리죠. 2살 더. 2살 더 어린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더 손차박 논쟁 같은 경우에는 다 근거들이 있잖아요. 왜 손이 최고인지, 왜 뭐 차가 최고인지. 이제 왜 양민혁 각이 선수의 데뷔 시즌 임팩트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아까 말했던 2살 더 어린 어리고. 것과 그리고 반 시즌만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프리미어리그를. 직행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 실력적인 면 말고 그 신드롬이라든가 이 파급력. 임팩트. 축구에 임팩트죠. 던지는 임팩트. 역대급 신인이라는 타이틀을 얘기했을 때 그걸 했을 때 박주영을 넘지 못하죠. 제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너무나 센세이션이었기 때문에 물론 양민혁 선수 대단하지만 박주영 선수가 던진 그 충격파는 뭐 거의 손흥민하고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뭐 그 당시에 거의 최고의 인기였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논쟁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왜 이런 게 논쟁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논쟁은 왜 벌어지냐면 자기가 가장 축구를 많이 볼 때 잘했던 선수에게 사실 후한 점수를 조금 더 주게 되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초기 저는 이제 사실 박지성 세대니까 나이도 박지성 선수하고 비슷하고 박지성 선수의 해외 축구를 보면서 자란 또 경험이니까 있으니까 박지성이 차분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당시 저의 부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해요. 저도 어디서 그랬어요. 그랬냐. 어떻게 차범해야 되냐? 차범근은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완전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에 차범이 이제 독일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차범근은 거의 뭐 그 일반 골 넣고 이러면은 그 일반 신문의 일면에 뜰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여기서 손차박 논쟁을 하면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각각의 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또 비슷한 연령대가 보는 또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낫다 이런 건 재밌는 논쟁거리로 남겨두면은 될 것 같고 양민혁 선수가 뭐 박주영 선수를 넘어서는 훌륭한 선수가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거는 모두의 생각일 거고. 근데 박주영 선수는 다만 역대 우리나라 축구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스트라이커로 사실 뽑히는 선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전성기가 비교적 좀 짧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좋죠. 공 있을 때 움직임도 좋아요. 그러니까 드리블도 좋고 빠르면서 돌파도 되고 거기에 위치 선정 능력도 좋고 거기에 점프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춘 우리 축구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한국에서는 없었던 유형의 없었던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사실 뭐 손차박은 다 사실상 윙어. 이게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뭐 나름의 이제 활동량으로 사실 또 많은 부분을 또 커버를 했던 선수들이라는 공통점을 놓고 본다면 박주영 선수가 가져다준 충격은 굉장히 컸죠. 사실 새로운 유형의 선수였으니까. 성격도 좀 새로운 아유. 유형이었죠. 갑자기 또 많은 아픔들이 또 아픔 기자들이 다 아픔이 하나씩은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박주영 선수도 근데 또 기자에 대한 아픔들이 있고 해프닝도 참 많았던 선수였고. 자, 서울이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서울 얘기 또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수원 킬러네. 수원 FC. 요새 수원만 만나면 좀 좋아요. 네, 지금 수원 상대로 성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5연승이죠. 수원 상대 5연승. 저도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직관 갔습니다. 올해 첫 원정 경기를 보러 갔는데 수원 종합운동장. 수원 가서 봤어요? 네네네. 오, 갈비 먹었어요? 갈비는 먹고 점심에 주변에 김치찌개 하나 먹었습니다. 또 서울이 또 요 경기 딱 잡고 또 바로 또 오늘 미디어데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가보려고. 뭐 기성용 선수 나오나요 그러면? 기성용 선수, 링가드 선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기성용 복귀했는데 어땠어요?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기성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경기가 좀 풀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김기동 감독님이 제 생각에 기성용 선수를 좀 잘 쓰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뭔가 그 다른 감독님이 쓰는 것보다 한 반 계단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성용 선수 예전에 막
뭐 썬더랜드 시절이나 스완지 시티 시절 보면은 공격력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스 그렇죠. 패스 네. 줄이 뭐 좋으니까요. 골 관수 뭐 개인기도 보면 공 절대 안 좋고. 뺏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역할을 기성용 선수가 좀 더 잘해줄 수 있다면 앞에 있는 뭐 링가드 선수도 조금 더 편하게 움직여 줄 수 있으면서 좀 공격 활개가 조금 더 잘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기성용 선수는 사실 기성용 선수 한 명이 경기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대표팀 경기를 예를 들면 박지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시기가 있고요. 그렇죠. 기성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를 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만큼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임팩트가 굉장히 큰 선수죠. 서울과 계약은 1+1 계약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은 1년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또 이제 +1에 대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당연히 더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기성용 선수 더 네. 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성용 선수는 늘 고민하죠. 얼마 전에 그 한혜진 씨가 네. TV 인터뷰 봤는데 그 딸이 이제 컸는데 아빠가 축구 선수인 줄 잘 몰라가지고 계속 뛰라고 한다고. 뛰는 거 보여줄게. 딸을 위해서 아빠가 축구 선수라는 거를 딸은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딸이 이제 좀 인지할 때니까. 저희 아들하고 같은 나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면 이제 좀 알죠. 네, 알죠. 기억에 남죠 나중에. 아빠 왜 안 뛰어? 이러는 것보다는. 한 1년은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비추는 것 같은 게 그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다음 시즌 주장 링가드가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즌 막판에 이렇게 복귀를 한다는 거는 더 뛰고 싶다라는 또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제 2경기 남았는데. 사실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 와서 좀 많이 다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에 드는 시즌이 없었잖아요. 그쵸. 다 한 시즌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돌아와서. 초반에 좋았던 때가 있었었고 잠깐 그렇죠. 좋았던 예. 때는 있었어 또 다치고. 그때 리그를 끝냈어야 되는데 저기 종료! 이라서 아무튼 타이틀 하나 들고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게요. 한 시즌 정도는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고 대전 얘기 아까 있었는데 대전 대구 경기 정말 이것도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였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이거. 세징야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경기 별로 없는데 맞아. 이걸 세징야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경기입니다. 이게. 잠 못 자겠다, 아무도 그날. 또 뭐라 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세징야 때문에 이기는 경기가 몇 경기인데 그리고 잘 차긴 잘 찼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각도 그러니까 보통 맞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고 그런 뭔가 안 되는 날이었던 것 안 같아요. 되는 거죠. 뭐 패스 뺏긴 것도 그렇고. 예. 근데 일단은 마사의 골도 사실 되게 그 집념으로 야, 만들어낸 골이죠. 연속 슛. 아니 두 번째 슛 그러니까 골 들어가는 그 슛이 더 어려웠어요. 야. 그리고 제대로 맞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과 대구 경기도 굉장히 그 좋은 경기였는데 양 팀이 처절했죠. 그러니까 처절했고 초반부터 상대를 강한 전방 압박으로 양 팀이 다 괴롭히면서 경기를 했던 경기였는데 그 대전이 일단은 먼저 전방 압박이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마사 선수가 집념의 골을 넣었고 그 뒤에도 사실 대구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 뭐 있었지만 결국에 결정이 되지 않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이제 동점으로 갈 수 있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 이거를 또 그게 또 골대를 맞는 바람에 안 그것도 따라주는 극적이었어요. 또 세징냐고. 네. 그리고 골키퍼가 그때 방향도 봤긴 봤어요. 같은 방향으로 뛰었죠. 네, 네. 네. 이창근 골키퍼. 이 경기를 대구가 비겼다면 대구가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마음 놓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안정권으로 대전이 밑에 있었을 테니까. 네. 그죠? 지금 일단은 대전과 대구가 그래서 순위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일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일정표 보다가 탈출을 한 거 강등권 탈출한 네, 거. 네. 10위 이상으로. 8월까지 꼴찌였어요. 그때 최하위에서 그렇죠. 8월 말까지 후반기 들면서 꼴찌였을 좀 거예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9월부터 지금 물론 뭐 그 전부터 좀 승점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8월 말 꼴찌로 해서 9월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한 계단씩 올라간 건데 이제
강등권을 탈출을 했으나 대구와 2점, 그다음에 전북과 4점, 4점. 그다음에 인천과 6점. 그러니까 언제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이번에 이겨야 또 좀 그나마 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경기 남았잖아요 K리그. 네. 아 3경기구나. 네. 왜 2경기인 줄 알았지? 자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결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난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 전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웨스트햄전이 끝난 다음에 부상이 같은 부위가 재발한 게 아니라는 거는 저는 그때 이미 알고는 같은 부위는 있었고요. 아니고. 같은 부위는 아니다. 그럼 새로운 네. 부위?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부위라고 또 보기보다는 경기가 끝나면은 여러 군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그리고 그 동안에 또 쌓아온 그리고 경기 자체들이 프리미어리그는 또 워낙 격렬하기 때문에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오는 의례적인 통증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뭐 한 경기 정도 그러니까 워낙 경기가 빡빡하고 한 그 이제 A 매치 전까지 당시 기준으로 한 17일 동안 한 6, 7경기가 있는 그 일정이어서 뭐 한 경기 정도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다 정도로 인식을 했었었는데 조금 더 길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맨시티전 뭐 복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그것도 어려워지면서 결국에 3경기를 쉬고 나오는 거죠. 3경기를 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컵대회까지. 유로파 리그 그다음에 리그컵. 크리스탈 팰리스 그다음에 리그컵. 리그컵 대회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에 나오게 되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뭐 이 경기가 어떤 타이틀이 걸린 경기다거나 그랬으면은 뭐 출전을 강행할 수도 있는 정도의 몸 상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이제 나이가 그 적지 않고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그리고 뭐 대표팀 홍명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즌이 길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즌 초반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무리해서 근육 부상이라는 거는 결국에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는 조금 관리를 하면서 넘어가자라는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손흥민 없는 사이 토트넘은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경기력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1승도 없었던 팀이잖아요. 네, 완전 하위권에서 놀던 맴돌던 팀이었는데 그 팀에게 참. 근데 토트넘도 보면 이 경기에서 뭘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득점 상황을 그냥 뭐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았나 말 그대로. 일단은 뭐 전방 압박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정석을 보여줬죠. 그 전방 압박을 공 쪽에만 있는 선수만 해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방 압박을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다 동시에 잘 밀고 가줬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근데 물론 뭐 전방 압박이라는 거는 또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살아나오면 바로 또 위기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 한 골을 참 잘 만들어냈고 잘 지켰고 토트넘은 전혀 그 해법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확실히 그 손흥민 선수의 서브 자원들이라고 할까요? 이 퀄리티 차이가 꽤 심한 게 사실 원래 손흥민 선수가 결장하고 하면 이제 주로 베르너가 나왔잖아요. 근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진짜 뭐 그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는지 말도 안 되는 1대1 찬스도 놓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 경기에서는 마이키 뭐 2007년생 되게 어린 선수를 내보냈어요. 많이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 근데 마이키 부어도 안 되니까 또 베르너가 나오고 손흥민 선수 없을 때 이 왼쪽 날개 자리가 좀 처참하더라고요. 이 무어 선수 뭐 관심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그렇죠. 뭐 메디슨이 또 되게 극찬을 했죠. 네이마르를 보는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 기대감을 심었는데 네. 아직은 좀 멀었다. 07년생이면 어휴. 이번 주말에는 또 손흥민 선수 쉬고 나오면 잘하니까 맞아요. 또 기대가 돼요. 그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을 위해서 립 서비스를 냈죠. 근데 뭐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장 피파 회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이라고 보고 우리 축구협회가 지금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여러 난맥을 보여줬고 사실 그 전부터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전 세계 축구협회를 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또 후진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 또 조직이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금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기본들을 못 지킨 부분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고 이로 인해서 저는 회장 리더십은 잃었다고 봐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피파 랭킹 뭐 예를 들어서 100위 밑에권들의 협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관점에서 그냥 립서비스 쪽으로 모범적인 국가다 정도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에 가까운 원론적인 거죠. 얘기예요. 원론적인 원론적인 얘기고 얘기예요. 정몽규 회장이 이제 넛지라고 하죠.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좋은 말 좀 해줘 이렇게 했겠죠. 형 한마디 해줘. 한마디 해줘.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달갑진 않았고요. 이 멘트 자체가 달갑지 않고 그리고 사실 정서를 모르고 모르죠. 하는 거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좀 우리 그리고 일단 그 나라에 오면 좋은 말만 하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아, 방한했는데 그리고 굳이. 그지? 아직 너 세우면서 너 문제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너 맞아요. 회장 문제 있어. 이런 얘기 안 아직은 하니까. 끝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이 사람 피파 인판티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판티노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사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언제 또 사선한다고 했습니까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최근 그 국정감사 때는 좀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게 좀 아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강하게 제가 언제 사선한다고 했습니까라고 이렇게 되받아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모든 질문에 모든 질타에 저희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무슨 완벽하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완벽하지 기본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래놓고 사선 그러면 도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뭐 그러니까 안 한다고도 안 하시죠.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어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그러니까 AFC 그 시상식을 보면서 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은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구나. 나오겠다는 의지는 뭐 계속 강했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막지 않는 이상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일단은 피파 인판티노 회장하고 정몽규 회장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축구 협회장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리고 인판티노는 정몽규 회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일단 호감도가 있고 놀라운 거는 사실 AFC 회장이에요. AFC 회장은 그동안에 정몽규 회장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던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정몽규 회장 책에도 나오는데 본인이 AFC의 야당을 자처한 걸로 여기 또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내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걸 알면서도 선거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비토를 하고자 한 의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는 약간 이거를 이제 영국 상황에 빗대서 영예로운 고립에 빗대기는 했었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셰이크 빈 살만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난 장면이 뭐였냐면 우리는 셰이크 빈 살만에게 한국 미디어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셰이크 빈 살만이 자처해서 한국 미디어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협회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거든요. 진짜 정몽규 회장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말을 못 하겠군요. 대단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향후 정 회장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피파 카운슬 멤버에 재입성하고자 하는 꿈에 어떻게 보면은 사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비판은 할 만큼 했고요. 여기서 다음 액션이 나오려면 축구인들이 모심돼요, 누군가를.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답답한 그게 부분이에요. 제일 큰 문제긴 해요. 대한체육 대항마가 나와서 네. 그 사람 쪽으로 좀 더 여론 브레이크. 기울면은 나오기 쉽지 않죠. 그게 지금 필요해요. 근데 대한체육회만 해도 지금 벌써 나오신다라는 분이 3분 이상 나왔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더 뒤에 열리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부분이 뭐 근데 왜 축구는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인들도 사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축구인들 모이면은 밖에서 축구협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면서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아니 아무도 안 그러니까 나와. 지금 뭐 그 경기인들 뭐 그 많이들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공정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으면은 그 지금 수준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상식적인 사람만 나오면 정몽규 회장의 대항마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떠오르네요. 지금 비슷한 분에서 바쁘셔가지고. 예. 근데 뭐 몇몇 이름이 좀 거론되긴 했잖아요. 뭐 허정무 이사라든지 뭐 차범근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건 썰에 불과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도 용기를 내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국에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용기 있게 나서셔야죠. 용기 있게 나서셔야 되고 진짜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몽규 회장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않고 뭐 나름 회장으로서 한 일도 공도 있다고 봐요. 근데 더 이상 이 리더십에 맡겨서 대한축구협회가 바른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섰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행동에 나서야죠. 이렇게 돼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근데 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내가 바꿔보겠다 하고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축구인들이 꽤 많아야 되고 그런 인물을 생각해봤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뭐 허정무 전 전무였나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새로움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축구인들은 정말 각성하고 지금부터 한 달이에요. 이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 달 동안 누군가가 나서지 쉽지 않은 못한다면 결국에는 또 똑같이. 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은 어제부로 선거운동 시작한 거네요. 저는 그 선거운동은 본격적으로 일단 선거운동은 지지 유세를 했잖아요. 인판티노하고 CX 알바니 지지 유세를 했으니까. 지난 11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하시다. 그러면 축구인 이외에 뭐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뭐 그런 사람이 그룹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에서는 뭐 뭐 구단주 출신 중에 누구라든가 뭐 이런 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인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축구인들은 밖에서 막 비판하고 정몽규 회장을 그렇게 하기 전에 진짜 좋은 분을 모실 생각도 해야 된다. 정의선 회장 얘기 해보고.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같이 이번에 약간. 인판티노 회장이 정의선 회장도 만났어요. 이번에 음. 와가지고. 근데 정의선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협회장을 맡을 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있으면 뭐 진짜 그리고 양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양궁. 어렵고요. 뭐 다른 훌륭하신 양협회를 분이 맡기는 힘들지. 맞아.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이 책에 보면 사실 정몽규 회장은 정몽준 회장에 대한 동경과 존경이 가득
하거든요. 근데 어제 정몽준 회장도 오였어요. 음. 정몽준 회장이 왔다는 것도 그리고 그 정몽준 회장 그 시상식에 참석해서 오래 계시지 않고 앞에 리셉션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만 딱 만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같은 거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것도 결국에 저는 정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거죠. 부분이라고 선거운동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선거운동 선거는 시작하셨다니까. 지지 세력과 네. 함께.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나? 정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많은 이제 외부 활동들이 시작된 거라고 시작됐죠. 봐야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긴 한데 참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 뭐라 말씀드리. 일단 뭐 맞으면서 가겠다는 건 확실하게 보여준 거고 때려라 나는 맞으면서 가겠다. 난 가겠다. 결과를 또 살짝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이 한 달이 안타깝네요. 중요합니다. 자 잔인한 11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진짜 한국 축구에 진짜 운명적인 11월이 운명적인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A 매치도 있고요 또. 회장 선거도 있고요. 네, 어. 진짜 11월에 왜냐면은 12월에는 이제 그 스포츠 공정에 가요. 그 사선 가능 여부. 네, 네. 아. 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아마 이제 그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직무정지가 돼요.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으면 직무정지가 되고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얼마 안 때문에 남았는데. 진짜 뭐 진짜 정말 간절히 축구계에서는 뭐 새로운 분을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이제 딱 11월에 한 달이 남은 겁니다. 바람아 불어라. 어떻게 될지 그냥 보이네요, 그냥.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